정부가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정부의 기대대로 깡통 전세 계약이 줄어들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천천히 갚을 수 있는 등 전세 사기 특별법의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는데요.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빠진 특별법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조건이 강화되는데 어떤 것이 좀 달라지게 되고 또 추가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보지요. 예, 전세 보증금 제도는 세입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그러는 HUG죠. 여기서 일단 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그것을 대위 변제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이 세입자들은 사실상 전세 보증보험만 있으면 안심하고 전세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도시주택보증공사가 오늘부터 그 보증금 한도를 대폭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종래에는 집값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이러면 1억 원까지 전세금이 1억 원이어도 집값 1억 원, 전세금 1억 원이어도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해 줬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집값의 90%가 전세금이 넘어가면 이제 보증 안 해줍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이라면 9천만 원짜리 계약, 9천만 원짜리 이하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도시주택보증공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세입자들에게 좀 더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증을 많이 해줬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갭 투자, 주인이 보증금을 아주 많이 올려서 집값이 1억인데 보증금을 100억, 11억 받게 되면 그 보증금으로 또다시 다른 집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빌라 왕이라든지 전세 사기의 온상이 바로 이 100% 전세 보증보험을 해주는 제도에서 기인한다라는 이런 지적에 따른 것이거든요. 아무튼 오늘부터 이제 전세 보증 집값보다도 전세금이 10% 이상 낮아야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보니까 실거래가가 있고 또 공시가가 있던데 그건 좀 다른 부분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입자들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헷갈리실 텐데요. 사실 집값이라는 것은 집값이 얼마다 하는 것은 어떤 자연 법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 집값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얼마냐 이거 계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집값이 얼마냐 이것을 공시지가라는 정부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6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의 150%, 1.5배를 집값 최고 상한선으로 줬거든요. 줬었는데. 그러니까 1억짜리라면 그러니까 현재 공시가격이 1억이라면 1억 5천만 원까지를 집값으로 보고 1억 5천만 원까지의 전세에 대해서 바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 공시가격의 140%만 인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얼마냐 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도 우선 종래에는 공시가격 150이었지만 이것을 140으로 낮추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집값의 90% 이하인 그 전세값이 90% 이하여야만 되니까 종래에는 공시가격이 100이었다면 150까지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 이번에는 140으로 일단 집값의 기준이 140으로 떨어진 데다가 그 140의 90% 이하의 집만 전세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은 퍼센트가 126%로 떨어집니다.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이 있다. 2억짜리 집이 있으면 종래에는 약 3억 2천만 원까지
공시가가 2억이다 그러면 집값을 3억 2천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만큼 전세 보증을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공시가가 2억 4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2억 7천만 원 집값을 인정하고 거기서 90%니까 그 전세가는 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종래보다 약 한 7천만 원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이전보다. 예, 한마디로 초점만 말씀드리면 전세가가 집값에 거의 육박을 하면 보증보험 가입 안 시켜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가급적 전세가를 집값 대비 전세값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게 정부가 보증보험의 문턱을 낮춘 게 이제 높인 게 깡통 전세가 시장에서 좀 퇴출될 수 있겠다, 효과를 좀 기대하면서 내는 건데 보니까 상한선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낮아지게 되다 보니까 보증보험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사실 제일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정책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동시에 수반되기 마련인데요. 이번에 이 전세금이 집값의 90% 이하에 대해서만 전세를 해주겠다 하면 시중에 이른바 갭 투자, 악성 임대인들이 전세금 받아가지고 그거로 또 집 사고 또 집 사고 수백 채씩 늘리는 이런 것은 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전세 피해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전세금이 낮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기존의 세입자들이 이제 그 집에서 나가려고 할 때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자기가 돈이 없고 새 전세를 받아서 그 전세금으로 구 세입자에게 돈을 나눠주는 이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전세 금액이 폭 떨어지면 예를 들면 2억 하던 전세금이 1억으로 떨어져 버리면 임대인은 돈을 내주고 싶어도 내줄 수가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대목 때문에 전세 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바로 지금 전세 보증보험의 한도 조정 때문에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효성이 어떻게 될까 좀 전방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건데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그리고 전세 사기 참 계속 문제가 됐었으니까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 동안 천천히 갚을 수 있게 되고 또 연체 정본도 삭제하는 등의 전세 사기 특별법의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이 대목도 이 전세 피해자들한테는 뭐 상당히 반가운 소식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이 보증금이라는 게 은행에서 융자 받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면 은행 빚을 못 갚으니까 이 연체 정보에 오르고 또 빚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 여당이 마련한 이 전세 사기 특별법에 전세 대출 조항도 하나 집어넣었는데요. 이게 20년에 걸쳐서 분할 상환 그리고 기존의 전세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도 전세 사기 피해자인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연체 정보에서 빼준다.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피해자들 얘기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위 6가지 조건, 전세 사기 피해 인정 6가지 조건에 들어가야만 되거든요. 그때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었는데 사실 그래서 이거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주려는 건지 속아내려고 하는 건지 뭐 그렇게 불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6가지 요건에 인정이 돼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만 인정이 되면 상당한 혜택이 있는데 그 6개의 허들을 넘기가 쉽지 않다.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어떻게 6가지 조건을 동시에 맞추느냐. 이러려면 아예 법을 없애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지금 오후에 국회에서 3개 정당이 각각 발의한 이 전세 사기 특별법 이것을 병합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합의가 되면 내일 바로 국토위를 통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국회의원들 여야의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최대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정부가 이제 이 부분도 박사님께서 이게 참 쉽지 않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고 해서 전세 보증금 직접 지원 이거는 참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 하셨었는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직접 지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제 피해 보증금 대납한다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를 또 그때 설명도 해주셨었는데 이 점은 어떤 점 우려하는 것이고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 중에서 여야의 법안이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전세 사기 피해 보증금 그것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느냐 아니냐 이 대목이거든요. 야당 안은 일단 정부가 먼저 그 피해 보증금을 정부 예산으로 주자. 그런 다음에 정부가 그 가해 임대인을 상대로 그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것을 구상권을 행사하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 예산이 부족하고 현재 예산 항목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민간의 계약이 실패했을 때 그것을 정부가 되어주는 전례 이것은 법 논리에 도대체 맞출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국가 예산이 거덜이 날 수 있다. 이래서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해야 되고 또 국가가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거래에 나서서 피해 금액을 보존해 주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명백히 지금 못을 받고 있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도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도 난상 토론이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7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14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 4월에도 여전히 뭐 무역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건데 이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 부전이 좀 길어졌다.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총체적인 통계만 놓고 보면 우리 수출 7개월 연속 감소고 또 무역 적자 14개월, 1년 2개월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나라가 거들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희망을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떤 부분입니까? 월별 통계를 놓고 봤을 때 이번 4월 달에 수출 감소 그러니까 무역 적자 폭이 줄었네요, 많이. 최근 약 한 10개월 만에 최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랬군요. 또 1월 달에는 그 무역 적자액이 125억 달러까지 갔었는데 4월 달에는 26억으로 6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역 수지 적자의 대행진이 좀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문제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여전히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0% 이상의 수출 감소 폭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정말 자동차가 좀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진을 자동차가 좀 만회해 주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원유, LNG 이런 부분이 국제 유가의 안정세로 인해서 수입이 좀 그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가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제 수지가 흑자 반전하느냐 이게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뭐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1분기가 최악이 아니었겠느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1분기에 지금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것은 바닥 밑에 또 지하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는. 지하실 밑에 또 2층, 3층도 있고 어떤 지하실을 가보니까 지하실 밑에 우물도 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됩니다만은 일단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7개월 연속 수출 감소, 14개월 연속 국제 수지 적자, 무역 수지 적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포인트는 그 적자 규모는 상당히 줄었다. 폭이 줄고 있다는 거에 또 하나의 희망. 희망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장선상의 질문인데 대만이 이제 우리가 종종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수출 중심 산업의 어떤 구조도 같아서 종종 비교되고 있는데 대만이 1인당 GDP에서 18년 만에 우리나라를 앞질렀다. 이거는 어떤 이유로 봐야 되고 어떤 배경을 봐야 되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대만 언론 어제 오늘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대만 경제가 한국을 꺾었다 해서 대서특필이거든요. 그동안 18년 동안
대만 1인당 GDP는 한국의 족탈 불급이었습니다. 근데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드디어 역전이 됐어요. 그렇게 됐네요. 대만이 우리를 앞서 나갔는데 물론 총 GDP 규모에서는 우리가 대만보다 훨씬 더 큰 경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 소득을 나타내는 1인당 GDP에서 대만이 앞섰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대만은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도 안 좋아가지고 중국 수출도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렇게 선방을 했거든요. 저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대만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한국보다도 이런 위기에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만은 어떤 시스템 반도체 등을 하다 보니까 우리보다도 불황에 상당히 강하다. 또 제조업도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 참에 제조업과 반도체 국제 경쟁력을 보다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